예. 저희가 준비한 5위와 7위인데요. 먼저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그런데 윤 총장 본인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반면 윤석열 구애 작전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국민의힘 중진들의 목소리가 유독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정치는, 현대민주정치는 정당 정치거든요. 혼자서 독불장군식으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권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네. 야권의 중심은 우리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만약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우리 당을 플랫폼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아마 나중에 느끼게 될 겁니다. 대선 나가려면 국민의힘에 들어오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그러면서 연재 의원님. 네. 권 의원은 독불장군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돼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윤 총장이 뭐 독불장군의 뭐 모양을 보여준 적이 있나요? 글쎄 그런 판단은 뭐 개인적인 판단인 것 같고, 근데 우리가요, 물론 국민의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들어와라는 뭐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손님을 집에 초대하거나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집 청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좀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야 손님이 초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럴 지금 외부에 있는 손님을 초대할 만큼 지금 준비가 돼 있나요? 저는 그걸 한번 진지하게 한번 서로 자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통해서 뽑은 나중에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좋아서 뽑은 사람은 거의 한 자릿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미워서 뽑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즉, 예를 들어 민주당이 믿고 때문에 반대 갈 데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찍은 겁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이 뭔가 요리를 잘해서 아니면 매력적이어서 뭔가 거기에 손님들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결과가 나왔으면 최소한 국민의힘의 중진이라면, 지금 권성동 의원 이번에 뭐 원내대표 출마하고 장제원 의원도 중진이잖아요. 중진이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그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 놔놓고 윤석열 총장한테 와서 뭔가 준비해보라고 그래야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지 않으면서 저렇게 자기들끼리 지금 당대표 싸우고 원내 싸우고 있으면서 무조건 와야 된다,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손님을 초대하는 예의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또 지금 대선 후보를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준비된 자세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 아직 뭐 시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스스로가 어떻게 이 국민의힘이라는 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윤 총장이 오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을 것인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화면 또 볼 텐데요. 장제원 의원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이 들어와서 경선 승리해서 당 대선 후보가 되면 윤의 정당이 되니까 들어와라. 장하철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대선 행보를 한다면 최종적으로는 국민의힘 내지는 또 국민의힘에서 선출된 후보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나 원내대표 경선도 치러지지 않은 지금일 필요가 있겠는가. 앞서 이현종 논설위원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은 국민의힘이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도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아마 국민의힘과 함께할 시간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전당대회나 원내대표 경선하는 이 국면에서 자꾸 윤석열 전 총장을 호명하는 것은 진짜 윤 전 총장과 함께 새로운 정치 혁신을 해보겠다는 뜻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받고 있는 인지도나 지지율을 본인들의 어떤 전당대회 국면, 원내대표 경선 국면에서 유리하게 이용해보겠다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말을 한들 윤석열 전 총장이 크게 신경 쓸 것 같진 않고요. 물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처음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 비해서 열세였고 안철수 대표에 비해서도 열세였습니다만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계속 보여줬던 후보라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자체 대선 후보들은 다 한 자릿수입니다. 무슨 여론조사를 어떻게 돌려봐도 두 자릿수 이상이 나온 후보가 없어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왜 우리는 주목할 만한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가? 왜 윤석열 전 총장만 바라봐야 하는가? 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할 때이지 바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지금 뭐 여러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놓고 들어오라 마라 이 논의를 할 준비 자체가 저는 안 돼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여기 계신 두 분이 꽤 국민의힘에서 비판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최 교수님 여기 국민의힘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보니까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름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만
초선의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조금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지지율, 당대표 지지율이 좀 높은 게 제1야당 내부에서도 뭔가 국민의힘이 좀 변할 수 있다, 변해야 된다라는 이런 긍정적 메시지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오차 범위 내에 16.2하고 11.3이지만 오차 범위 내에 지금 1, 2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저 정도까지 사실은 실제 선거에서 김웅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웅 의원이 저렇게 표를 줬다고 하는 것은 지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희망이 없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필패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온다면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즉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대선에서도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웅 의원에 대한 저런 지지도가 결국은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쇄신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언제든지 또 지지를 철회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예. 권성동, 장제원, 제1야당의 중진 의원들의 말과는 달리 반면 얼마 전에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요. 윤 전 총장에게 다른 조언을 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안 만나세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만날 용의는 없어. 윤 전 총장 측에서 연락 오거나 한 건? 내가 한번 보자 그러면 내가 볼 용의는 있지만 내 스스로가 누구 만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내가 윤석열 총장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야. 내 스스로가 내가 그런 짓을 절대 안 해. 내가 뭐 바라보고서 내가 그런 짓을 하겠어.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은 그 행간을 잘 읽어야 해석이 좀 잘 되기 때문에.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흙탕물에서 같이 놀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다. 다음 장을 좀 볼까요? 특정 정당에 들어간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한번 치러본 적이 없다. 국민의 신망을 받은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면서 거대 양당이 붕괴가 됐다. 마크롱 케이스를 계속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꺼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국민의힘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나올 때 김종인 위원장 국민의힘에 대해서 상한 비판을 했는데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요. 예. 어떤 모 중진 같은 경우는 빨리 언제 나가냐라고 물어봤다든지 또 내부에서 서로 대표를 하기 위해서 사람 다툰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또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아니 이 사람이 안철수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도 등등 있는 것인데 지금 김종인 대표가 보고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이 내년 대선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1당과 2당의 어떤 이런 다툼보다는 상당히 어떤 큰 틀의 즉 프레임의 전환이 있다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있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후보가 경쟁해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프레임을 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마크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사회당이 그동안 많은 집권을 해왔어요. 그러나 사회당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있으면서 사실은 마크롱 대통령이 사회당 정부에서 장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이 사회당을 뛰쳐나와서 앙마르슈, 즉 전진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중도 정당이 사실상 대권에서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프랑스도 변화하는데 대한민국은 저는 크게 변할 거라 봅니다. 지금 이번에 20대, 30대가 보여준 이 선거에 대한 참여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실제로 큰 밑바닥에서 변화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정인 위원장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당신들이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그대로 있으면 이게 안 된다. 당신들도 n분의 1이다. 결국은 당신들 변화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국민의힘 갖고 윤석열 총장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뭔가 큰 틀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지금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님, 저희가 지난주에도 차기 대선 주자들의 비호감도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이제 지난주 이틀간, 그리고 비교했던 추세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비선호도에서 윤 전 총장이 20%, 물론 추미애 전 장관도 그에 못지않게 비선호도, 비호감도가 나왔지만,
어쨌든 본인이 인기가 많은 만큼 비호감도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비호감도라면 윤 전 총장도 본격적으로 이제는 좀 움직여야 되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여론조사 문항에 따라 다르지만요. 저 정도의 비선호도면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재작년 연말에 있었던 각 당의 대선 주자들에 대한 조사를 보면은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표 이런 분들에 대한 비호감도 조사는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시대에 따라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어쨌든 추세를 봤을 때 야당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는 계속 낮아질 거로 보이고요.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저건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지만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의 입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이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대선 주자로서 유력했을 때, 쌩쌩했을 때, 이때 생각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안철수라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과 결합해서 어떻게 정치를 할까였어요. 안철수 대표는 부산 출신이고 지금까지 이제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온 걸 보면은 보수와 상당히 많은 지점을 공유하는 그런 정서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떤 세력과 결합했냐면은 구 DJ기의 호남 세력과 결합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안철수 대표는 의석은 얻었지만은 본인의 정치 행보가 꼬이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저는 윤석열 총장도 지금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결국 어떤 사람들과 어떤 정치라인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대선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 안철수 대표의 전례처럼 희한한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 제3지대를 이제 설정한다든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 가치가 덜 빗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종인 위원장은 또 모종의 이유로 결국에는 본인이 제3지대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후보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야당 말고 야권 말고도요. 한편 여권에서도 차기 대선 주자를 놓고 여러 인물들이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시민 이사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86세대의 대표 주자 임종석 전 실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지금은 총선을 최선을 다해서 돕고 제가 계획했던 일을 하면서 제가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이야기도 듣고요. 일부 좀 보도를 보니까 임 전 실장의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정권 재철출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건 기본인데 어떤 역할로 감당할지가 고민이다. 이 얘기인즉슨 임종석 전 실장이 대선 출사표 던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관계자나 측근을 통해서 이 정도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면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여론 반응이 어떤지 떠보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하게 되면 사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갑자기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번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박원순 전 시장 칭송하는 글을 SNS에 올렸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정당보다 자기 정치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수 있어서 당내에서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86그룹으로 치면 친노의 적자라고 할 수 있는 이광재 의원, 이광재 전 지사도 출마를 준비 중이고 여기에 또 운동권 그룹의 리더인 임종석 전 실장 나오고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나오게 되면 이재명 지사에 맞서는 나머지 후보들이 지지율을 다 조금씩 갈라먹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대세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조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소위 지금의 군소 후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광재 전 의원 등은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면 이재명 지사와 지분을 가지고 정치적 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대선 후보는 못 돼도 자기 계파에 어느 정도 이익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많은 출마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의 출마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환영할 만한 민주당의 파해를 키우는 출마일지 오히려 파해를 줄이는 출마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설명을 잠시 하자면 친문에서 그러니까 맨 끝에 보이는 양정철 전 원장이 킹메이커 역할을 해서 누군가를 대권으로 지켜 세울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 네. 정말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오면 이재명 지사의 대항마가 친문에서는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오늘 입장을 밝히는 거 보니까 상당히 친문과는 좀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아요. 입장도 보면 이제 실용 이야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어떤 친문과는 좀 거리감이 있는 지금 발언들을 오늘부터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 친문 내부의 어떤 움직임 자체는 저는 상당히 많이 급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하. 최근에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듯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세균 지금 총리가 나와서
지금 전국적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변인할 사람을 다 구하고 있고, 또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인물의 어떤 보다는 진영의 어떤 표가 많다는 거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인물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오면 뭐 그렇게 뭐 많은 어떤 지지율이 나오지 않지만 진영의 대표가 됐을 경우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나와야 차차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아마 출마를 준비 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전 실장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지사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정치 세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의견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 표현의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상례를 벗어나는 경우는 옳지 않죠.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의례 있는 일상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들어본 바로는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방위생과 민심이 일치하기는 쉽지 않죠.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과다하게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 감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뭐 자기가 듣기에 들어본 바로는 1000개 정도 핸드폰 번호 차단하면은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친문과는 좀 이재명 지사가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땐 저 발언을 한 것은 친문이 어쨌든 이재명 지사에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1000개라고 얘기한 것도 그래 그 소수에 불과하다는 얘기라고 저는 들려요. 이게 강성 친문 세력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세게 내고 많이 내다 보니까 그게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눈 감으면 끝이란 말은 뭐겠어요. 예전에는 대결 구도로 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대선에 나왔을 때 후보로 경선했을 때는요. 친문 진영과 엄청나게 대결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눈 감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즉 친문 진영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그런 비판은 그냥 무시하고 가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보여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지지율로 보면 어쨌든 여권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런 상황에서 굳이 각을 세우면서 갈 필요가 없고 넓은 마음을 그냥 품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반적인 지지나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판단해서 저런 발언을 했을 걸로 저는 봅니다. 윤석열, 임종석, 이재명 이 3명의 인물들 차기 대선 구도액이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예. 국민의힘 흙탕물이라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얼마 전까지 그 당의 수장이 누구였더라. 예. 국힘당 들어가면 백조가 오리 된다고 뇌물전과자 손잡으면 윤석열 전 총장 너도 아웃이다. 뭐 이런 꽤 센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일본은 미국 편 들고 현 정권은 중국 편을 드는데 바이든이 백신을 주겠는가 이게 외교 참사지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볼까요? 집단면역 6년 바라는 국민의힘 11월 집단면역 안간힘 쓰는 정부 야당이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 댓글 보겠습니다. 서울광장 분향소 보면서 피해자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예,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이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